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오늘은 모순이라는 키워드로 더 뉴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질문은 창이고 답변은 방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잘하기가 어려운 모순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생중계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누가 더 잘할까요? 일단 관심은 토론 방식을 표방하고 사회자 역할까지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각본에 따른 역할극 수준에 그쳤던 기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과 방패라고 해서 반드시 둘 다 잘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언론도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지켜보게 될 국민 입장에서는 창과 방패 둘 다 중요한 무기입니다. 더 뉴스 오늘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 중이고 머지않아 발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친서를 공개한 데 이어 회담 장소 언급까지 나오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판문점 등이 거론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해서 먼저 구간을 설정한 뒤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 정부 안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구간 설정이라는 편법으로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다는 노동계의 반발과 구간 설정위 역시 노사 추천 인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KB국민은행의 파업이 예고됐습니다. 페이밴드, 즉 연봉 구간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확대하느냐를 놓고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내일 하루 동안 파업이 진행됩니다. 파업 찬성률이 노조원 재적 대비로도 80%가 넘을 만큼 노조의 결속이 강하고 경영진 역시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배수진을 친 상태입니다. 국민은행의 파업은 19년 만입니다.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요구대로 오는 11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로서는 7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 측과 독대한 정황을 문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일주일 전 국회 운영위를 계기로 특감반 의혹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부 야당 요구대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았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에서 46%는 찬성, 42%는 반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한 달 반 만에 소폭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2부 더 여론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기로 결정 기준하고 또 결정 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네, 한영규입니다. 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한다. 어떤 뜻입니까? 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상한, 하한 구간으로 정합니다. 이후 노사 대표 외의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앞으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4시 반 최저임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노사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달 중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노동계는 어떤 점에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쪽 다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가 2000년에 비준한 ILO 최저임금 협약은 권한 있는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 제도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ILO 권고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어서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성급하고 설익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정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서 관련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모레 만나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한윤규입니다. 정치권은 오늘 소상공인과 또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민생과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합니다. 다만 야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신재민 폭로와 관련한 공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새해 첫 만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오전에 열렸던 첫 번째 회동은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다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여당은 의식적으로 특감반 의혹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야당은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에 이제는 민생을 살릴 입법을 하자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국회가 좀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챙기고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불러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사찰 의혹 등 청와대의 불법과 월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국회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인 선서가 없는 일반적인 상임위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 기재위를 청문회나 이런 것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난번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국민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판단했을 것이라며 아직 의혹이 남아있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신속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 개최, 또 청문회, 또 소규모 단위의 국정조사 등은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던데요. 거기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는 초월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찬에 앞서서 문 의장은 연하장에 썼던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화두로 꺼냈는데요. 군자는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달라도 화합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결국 화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하지만 막상 비공개 회동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각 당이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두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에 야3당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 앞서서도 야3당은 거대 양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단식과 농성을 푸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공감대 형성이 주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여당과 제1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언급 없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힘을 합하자고 말했고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자며 곤란한 상황을 피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진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군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내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에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하고 새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민주당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낙연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일 신년 기자회견 전에 청와대 개편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지도가 한 달 반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 46.4%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만에 반등이지만 부정평가는 48.2%로 지난주에 이어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긍정, 50대와 60대 이상은 부정평가가 압도했습니다. 20대는 잘 못한다는 평가가 잘한다는 평가보다 2.8%포인트 높은 46.2%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호남 지역에서는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지만 경기 인천과 충청권,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 초반 긍정평가는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터져나오면서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신재민 전 사무관의 국채 발행 논란 때문에 20대 그리고 학생층 또 진보층에서 주 후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만 1.5%포인트 상승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0.9%포인트, 정의당은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2일부터 4일까지 모두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제가 앞서 문 대통령 지지도 반등이 한 달 반 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달 만에 반등이 맞군요. 바로 잡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의지를 확인한 데 이어서 장소 문제까지 거론한 것이어서 조만간 북미 회담 일정이 가시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 중인데 머지않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를 위해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이같이 말했습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북미 모두 만남을 원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 대화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I've indirectly spoken to Chairman Kim. Now we have a very good dialogue going. 김 위원장 신년사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친서도 공개한 데 이어 거듭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을 띄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The sanctions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nd they will until we have some very positive proof.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비핵화 협상 교착을 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CNN 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를 사전 답사 중이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판문점도 후보지로 거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셧다운 사태 등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 북한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 여부 등을 봐야 정상회담의 진척 여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뒤 처음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재개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국이 합의를 원할 것으로 믿는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죠. 박희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협상을 앞두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낙관론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낙관론과 함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관세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미국은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합의를 원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도 했고 중국과의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이 관세 부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에 정말로 미국과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자신과 시진핑 주석이 협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최고의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차관급 협상은 양국이 90일간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동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 이어 조만간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와 류호 중국 부총리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 협상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는 겁니까? 네, 지식재산권과 비관세 장벽부터 농산물과 공산품 교육 등이 의제로 상정됐습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뒤 미국이 제시한 무역 불균형의 해소와 강제적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등의 불공정 관행 철폐 등이 모두 망라된 겁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번 협상을 위해 농업부문, 재무부, 상무부 등 부문별 차관급 실무 책임자가 대거 출동했습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뒤 중국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산 차량과 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는 등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일부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근본적 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단순히 무역 수지나 통상 악습 때문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계 패권을 놓고 세계 1, 2위 강대국이 다투는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질문을 다 기억하지. 2016년 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농담조로 한 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박근혜 특유의 구어체 화법으로 평가되기까지 한 이 말로 기자회견의 의외성과 현장감이 돋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견은 질문과 순서 등이 모두 짜여져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각본 회견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올 한 해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며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토론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이른바 각본 회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각본 회견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대통령 기자회견의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을 여는 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1968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짜여진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해진 질문을 기자들에게 배당했고 대통령은 준비된 답변을 내놓는 형식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국정연설로 대신했고 1985년에 기자회견 방식을 부활시켰지만 역시나 질문과 답은 사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준비한 각본대로 움직인 기자회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변화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가 질문을 정리하긴 했지만 질문 내용을 만드는 건 기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직접 국민과 대면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대신 국민과의 TV 대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일반 국민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손을 드는 모습은 노무현 대통령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유질문 형식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후퇴가 이루어진 시기는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대신 청와대 참모들만 배석시킨 자리에서 국정연설을 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 가끔 열리던 기자간담회에서도 적은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일방적인 연설에 이어 각본 그리고 토론 형식까지 대통령에 따라 기자회견의 형식도 변화해왔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매끄럽진 않더라도 현안의 핵심을 담아내는 내용, 민주적이고 진솔한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굳이 기자회견을 생중계까지 하는 이유여야 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부터 7달째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상태입니다. 오는 11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김우준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단지. 한적한 언덕길 위에 잘 관리된 2층 규모의 고급 주택이 나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택을 떠나 몇 달간 지낸 지인의 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왔다 가셨어요, 저기 아저씨가. 그러나 지금은 인기척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넓은 마당은 텅 비어 있고 주차장에도 차량 한 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없어요. 주인 보지도 않아요. 지난주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도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창문마다 굳게 닫힌 채 커튼이 쳐진 상태로 인기척이 없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지난해 6월 이른바 자택암 놀이터 기자회견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형사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장 쪽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예, 그때 가서 보죠.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7개월 동안 행적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예상보다 빠른 오늘 11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할 때 가서 보자고 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5.18 민주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전 씨 변호인은 독감 등으로 전 씨가 외출할 수 없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두환 씨는 신경쇠약을 이유로 3번째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열고 다시 기일을 잡은 뒤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기소된 전 씨는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뒤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연봉제 변경과 성과급입니다. 노사가 막판까지도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이후 19년 만에 총파업에 나서는 KB국민은행. 총파업 찬반 투표에는 무려 96%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맞선 경영진은 참여 자제를 호소하는 영상을 방송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배수진을 친 상태입니다. 국민은행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페이밴드 확대 도입입니다. 승진하지 못한 높은 연차 직원의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방식인데 2014년부터 신입 행원에게는 적용된 제도입니다. 사측은 제도 확대 또는 최소한 유지를, 노조는 폐지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급입니다. 노조는 지난해 실적을 고려해 월 기본급의 300% 성과급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으니 그만큼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은행 거래의 90% 가까이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관리할 전산 직원 상당수는 외주업체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말을 거치면서 일부 사안에서는 이견을 좁힌 만큼 막판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남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9.13 대책 등 고강도 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멈추긴 했지만 문제는 거래가 급격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거래가 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하면서 중개업소부터 인테리어 업체까지 부동산 관련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지난해 8월 22건 거래됐는데 10월과 11월에는 4-5건씩 매매됐을 뿐입니다.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5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9월 거래량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고강도 세금과 대출 규제에 이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대책까지 나왔는데도 서울 매매 시장엔 아직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겁니다. 호가를 낮춘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이런 매매 절벽 현상으로 당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새로 문을 여는 공인중개소가 급감하고 지방 일부 지역은 폐업이 개업보다 많았습니다. 파시는 분들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팔기를 좀 꺼려하시는 편이고요. 사시려는 분들은 급매물을 기다리시는데 생각보다 급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나 인테리어 업체 등 관련 산업도 울상입니다. 예, 영향을 지금 많이 받아요. 도배나 바닥재 같은 단순 인테리어 공사가 많이 주춤하는 관계도 작년 대비 한 60-70% 정도가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건설사가 느끼는 주택사업 경기지표, 즉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지난달 54.7로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면 주거 이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사시기 불일치 같은 문제가 생기고요. 특히 빚을 줄여서 가계부채의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차주의 경우에도 거래가 감소하면서 빚을 줄이기 어려운. 지자체 역시 거래량에 따라 세수가 결정되는 구조인 만큼 거래가 줄면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 즉 세수 진도율이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죠.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부각된 법원개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입니다.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번에도 어려운 것인지 법사위원이자 사법개혁특위위원인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사법개혁특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특히 우리 오 의원께서는 검경개혁 소위위원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민정수석이 특별히 어떤 국민의 지지도 호소했고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겁니까? 그만큼 어렵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청와대가 주도해서 작년에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않았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죠.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소위 이제 백혜련 의원이 낸 대표 발의안 그 법안을 정부의 합의안에 기초한 법안으로 보고 소위에서 4차례 정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의견들이 좁혀진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검경수사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 내일 다시 이제 2시에 저희가 소위를 개최하는데요. 거기서 각 당이 그 소위에서 합의한 그 내용을 각 당의 지도부와 의견을 조율해 보고 내일 가져오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전격적으로 되면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기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봐야 되겠군요. 네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의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공수처 신설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소위는 법원 개혁 쪽에 네, 맞습니다. 계시죠.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도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예. 논의가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뭐 사개특위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아무래도 오신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공수처 문제도 어려운 상황입니까? 네, 뭐 두 가지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신설하고 네. 검경사건 조정인데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거의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논의가 안건으로 상정은 됐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법안을 한번 리뷰하는 정도로 끝났고요. 네. 대부분의 시간들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한국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되는 것부터 좀 진행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지금 많은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그냥 원론적으로요. 지금 네. 논의 상황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공수처 관련돼서 이제 법무부가 내놨던 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반대하셨던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했던 근거인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도 상당히 보장되는 형태로 지금 안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한번 그 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네. 제 생각인데요. 뭐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당론에 버금갈 정도로 예. 공수처에 대해서는 강하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바른미래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회 구조상 네. 그게 어느 한 정당이 뭐 반대하게 되면 사실상 그 벽을 넘기가 어려운 현실이고요. 네. 다만 이것을 절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뭐 언론사에다가 이제 인터뷰하기를 예. 이제 특별 감찰관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석수 감찰관. 과거에 이제 맡으셨던. 특별 네. 감찰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제도죠. 네. 지금은 한 2년 가까이 공석이 되어 있어요. 예.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특별 감찰반, 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 내에 공직기강들과 관련된 특별 감찰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섞어가지고 예. 한국당이 동의할 만한 그런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박영선 위원장의 생각인데 네. 저는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박영선 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모 언론이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하신 건데 어떤 말씀 여기서 얘기했네요. 예, 어떤 말씀하셨는지 잠깐 그럼 듣고 진행하죠. 네. 특별감찰관의 그 감찰 직무 범위를 좀 넓히고요. 현재는 대통령 임명한 사람한테만 그 감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상설특검법이 갖고 있는 사후 약방문의 이 문제를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범위로 연장을 시켜준다면 저는 그 정도 선에서라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절충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특별감찰관 그리고 특별감찰반 제도를 활용하되 여기에 이제 상설특검의 기능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면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수처 만들지 않더라도 기능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감찰하는 기능과 거기서 네. 인지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상설특검법에서 발동하는 특검 제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서 사전과 사후의 기능들을 하나로 만들면 결국엔 그것이 공수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공수처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들을 섞어서 잘 운영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이것도 받기 힘들다는 거죠? 이것은 공론화돼서 지금 논의해 본 바가 없고요. 다만 이제 박영선 위원장께서의 본인의 생각인데 지금 사개특위가 6개월 연장됐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우리가 확보가 된 것이죠. 예, 12월 18일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전혀 논의가 안 됐다니까. 왜냐하면 이 검경수사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박영선 위원장도 검경수사권에 집중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박 의원께서는 지금 박영선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정도 절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좀 박영선 의원님 말대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검을 좀
확장하자. 또 예. 그래서 뭐 능동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게 하자고 하는데 지금 있는 특검은 기구 특검이 아니라 제도 특검이라서 네. 그 본질적인 특성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그런 말씀이 사실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기구 특검이 아니고 제도 특검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기구 특검은 이제 특검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상시적으로. 기구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제도 특검이라는 건 특검이란 제도만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의결을 통해서 항상 가동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항상 국회가 뭔가 가동을 시켜줄지 말지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쟁에 빠져버리면 예. 가동이 안 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수사라는 것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예. 것들 담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사전 사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그래서 박영석 위원장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특별 감찰관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같아요. 네, 지금 저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 특검 현재 예. 상설 특검법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그것을 특별 감찰관이 그런 역할을 주어서 문제를 인지했을 때는 특검을 발동시킬 수 있는 기능을 주자. 네. 뭐 그런 취지의 의견으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야 정쟁과는 무관하게 발동될 수 있다고 그렇죠. 보는 예, 거죠?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지금 발동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법무부 장관도 왜냐하면 검찰을 직접 관리하는 감독 기관으로서 예. 장으로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검찰 제도를 운영해야지 상설 특검을 발동시킨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특별 감찰관은 별도의 개념으로 본인들이 감찰하는 상황 속에서 문제점을 인지했을 때는 예. 상설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사후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예.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만들자 뭐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그 공수처를 직접 만들어서 상설화하는 것과는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 예를 겁니까? 들어서 지금 그 얘기되고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제도로서가 아니라 기구로서 네. 생기면서 상시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신속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되는 거고요. 이 제도는 사실은 여러 제도로 혼용하면서 운영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어려움이 사후적으로 따르게 돼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잘 될지 안 될지는 보장을 못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공수처가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예.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공수처에 대한 논의도 일단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예. 취지에 맞게끔 이제 공수처가 담고 있는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원께서는 또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한 그런 반대 당론을 유지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설득해서 달성해야 될 개혁 과제라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죠. 저희는 뭐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다만 국회 특성상 이게 한국당이 끝끝내 반대하면 예. 뛰어넘기가 어렵다라는 걸 전제해서 예.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이렇게 절충해낼 수 있을까 네. 그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정부가 내놓은 그 안대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또 한국당대로의 입장들 또 본인들의 의견들을 내고 있고 또 저만 해도 정부가 절충해서 만든 이 합의안이 예. 좀 더 개혁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경 수사권을 분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네. 저는 조금 더 앞서가는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그 또한 또 제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예. 또 위원회에서 이걸 또 절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금 이따 다시 네. 얘기하고요. 네. 법원 개혁안은 언제쯤 통과되는 겁니까? 법원 개혁 관련돼서도 소위가 여러 차례 열려서 상당히 접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또 마지막 소위에서는 또 다른 생각들을 많이 또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한국당 때문입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조율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대법원에서 이른바 자체 개혁안을 내놨잖아요. 네. 그 원안은 뭐 상당 부분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도 뒤로 빼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체 개혁안이라고 내놨던 안이 예.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님 아니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님보다 덜 개혁적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이 갖고 왔던 개혁안을 좀 더 개혁적인 취지에 맞춰서 예. 바꾸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얘기가 진척됐다고 저희들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몇몇 의원님들이 좀 다시 논의를 해보자, 뭐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약간 스탑이 된 상태입니다. 네. 저번에 그 출연하셨을 때도 토론회를 막 하고 출연하시면서 네.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함께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견을 들어보니 자유한국당의 그 방안도 굉장히 개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후퇴했다는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그 토론회를 마치고 의기양양했는데요. 네. 다시 소위가 되니까 또 네. 다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 대법원장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민간의 참여와 감시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자는 게 개혁 과제인데 네. 그게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대략적인 동의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폭이 어느 정도인지 약간 예. 가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두 분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사개특위 시한이 이제 6개월 연장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안에 입법화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네. 가능하다. 가능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가능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려울 것이다. 공수처는 한국당이 끝끝내 이제 반대하면 네.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건 뭐 패스트 트랙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별로 패스트하지 않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공수처 예. 얘기 나온 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몇십 년 된 얘기인데 예. 이번에도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검찰 개혁에 다양한 과제들이 있지만 예.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만 되면 예. 저는 굉장히 큰 새로운 수사구조 개혁이고 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새로운 완전하게 바뀌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공수처는 거의 포기하신 것 같아요. 공수처는 제가 알기로는 오 의원님만 마음 먹으시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씀 제가 안 낸 하시네요. 법안은 제가 공수처 법안도 냈습니다. 예. 네, 의지가 있어서. 근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법안을 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의 동의가 사실 민주당에서 없어요. 저는 완벽하게 독립된 수사만 예. 하고 기소는 그 소추 기능을 갖고 있는 예. 검찰이 하는 방향에서 이거를 분리시켜 놨거든요. 그것은 본연의 원래 검경 수사권 분리의 원칙에 맞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면 예. 또다시 검찰과 같은 조직을 또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검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왜 합니까? 뭐 이런 문제가 저한테 갖고 있는 딜레마이기 때문에 예.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대로 해내자.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의 변화된 과정 속에서 저는 충분히 불필요한 권력을 분산시키면 예. 검찰의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들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하자. 제대로 예. 하면 많은 문제가 풀릴 것이다.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전히 한다 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을 또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또 생긴다고 해서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문제는 그와 별개로든 병행해서든 계속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 오래된 의제이긴 한데요. 네. 최근에 많이 조명을 못 받았죠. 네. 그런데 말씀대로 지난해 6월에 관련 부처들 합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완벽하게 검경이 분리되는 겁니까? 완벽하게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예.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네.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만 지금 합의안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 네. 문제.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문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 부분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피신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은 이번에 합의안에서 빠졌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거의 1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신조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죠. 있고, 왜?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또 굉장히 큰 문제라 네. 아마 합의안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걸 포함해서 지금 검경 소위에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어떤 기준을 갖고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했던 합의안과 가깝다고 하는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법안을 가지고 지금 예. 문구를 용어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 지휘권이 있고 네. 또 말씀하신 수사 종결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 그러니까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과제가 수사 지휘권,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이 권한을 없앨 네. 것인가. 네. 그리고 경찰에게 수사를 독자적으로 종결할 권리를 줄 것인가. 네. 이게 이제 남아있는 쟁점이라 그렇습니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백혜련 의원 법안이나 정부에서 합의한 안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 합의한 것은 일단 직접 수사 범위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지금 부패 범죄, 무슨 경제 범죄, 공직자 예. 범죄, 그리고 방위사업체 범죄 뭐 이런 것들을 한정해서 네. 검찰이 중요 범죄에 있어서는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끔 열어놨습니다. 근데 예.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못마땅한 부분인데 이렇게 유형화해서 검찰이 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나라는 예. 중국 말고는 없어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절차나 예. 그래서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는 필요시에는 할 수 있지만 예. 되도록 안 하게 하는 지금 우리나라는 특수부가 대부분의 모든 수사들을 중요 범죄들을 다 하지 다 않습니까?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안 하게끔 하는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1년에 중요 범죄들에 대해서 뭐 손가락에 꼽는 정도 수준으로 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합의안이 이렇게 합의가 도출돼 왔기 때문에 예. 그것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거기서 검경이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독소 조항들은 지금 걸러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 범죄 등 예. 중요 범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등이라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결국에는 그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네. 그리고 수사지휘권은 이미 합의한 데에서 삭제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동의를 공감대가 하고 있고요. 공감대가 있습니다. 네. 수사 종결권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송치 사건, 예. 기소 의견으로의 송치 사건은 당연히 검찰로 넘어갈 것이고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조정하면서 양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것이 예. 불송치한 그 증거 원본들을 검찰로 30일 동안 넘겨주면 그것을 검찰이 확인한 후에 예. 다시 원본을 돌려주는 쪽으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아, 종결권도 어느 정도 진척이 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지난번에 그 박영선 위원장께서는 네. 지금 수사 지휘권 문제만 합의가 돼도 일정한 진전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나갔군요. 뭐 지금 정부가 합의한 내용 속에서 물론 네. 이제 검찰은 모든 내용을 다 원치 않고 있고요. 예. 예, 합의했다고 보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법무부와 경찰과 이제 국회 내에서의 컨센서스는 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가 예.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쟁점 가운데,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모호하게, 그러니까 너무 넓게 규정해놨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처음부터 그 합의안의 약점 중에 하나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경찰도 서로 모호하다라고 불만이고요. 얘기했던 네.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뭐 잘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제 경제 범죄, 부패 범죄 이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네. 부패 범죄가 뭐냐? 그러면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거죠. 또 검경이 또 갈등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네. 동시에 수사했을 때는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조정하는 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그 김태우 특감반원, 전 특감반원, 그 다음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정치권 공방이 뭐 중단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정말 의혹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제 뭐 사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경우에는 운영일을 12월 30일, 작년 네. 12월 30일 날 열어서 거의 15시간에 가깝게 공방을 벌였지만 새로운 사실관계라든지 예. 또는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뭐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한 보도는 거의 안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뭐 거론이 잘 안 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결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신재민 전 사무관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좀 정리가 돼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뭐 특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 부분을 청문회를 개최해서 좀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이제 조국 수석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네. 그것은 현안 질의에 대한 상임위를 활동한 네. 거고요. 상임위가 국회가 할 수 있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선서를 통해서 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직자 신분을 벗어난 민간인 신분이 된 사람들을 출석해 하려면 예. 청문회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입장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수사에 대한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네. 내용들인데 이거는 기재부가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적자국채 반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예. 개입하는 부분들 이것이 또 다른 압력으로 비춰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재위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결국에는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예.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재위 상임위를 여는 것들은 필요하다. 한국당은 기재위뿐만이 아니라 다 열어야 된다는 세네 개 말입니까? 상임위를 다 한꺼번에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바른미래당은 일단 이 사무관 문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 문제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위를 속히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위 하나 정도는 열자 이게 바른미래당의 입장이시군요. 네.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 그러니까 적자 국채 발행 문제를 특별히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기재부에서도 입장을 내고 싶어 할 텐데 상임위를 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를 열면은 저희들이 이제 운영위도 사실 반대하다가 결국 운영위를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인 공세의 장이 됐을 뿐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주장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예.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정치적인 어떤 공세의 장을 만들어 주느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해보거나 또 심지어는 지금 나름대로 그 해결 국면으로 저희들은 좀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겠다. 굳이 뭐 또 상임위를 열어서 그 정치적인 공방으로. 박주민 의원님 말씀에 사실은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이거 국회가 늘 상시국회를 얘기하고 있듯이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인데 다만 지난번에 운영위도 열어봤더니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한국당이 맹탕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다만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것이 정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최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문회를 열어서 또다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여쭤볼게요. 그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 이제 유서를 쓰고 잠적한 분이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고 계신 상태인데 신재민 전 사무관을 출석시키지 않은 상임위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출석시키기에는 그분의 지금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걱정스럽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정의로움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을 갖고 소위 이제 그것을 폭로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정부나 기재부의 대응들이 본인으로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그 내용적인 측면을 그래 한번 우리가 잘못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해서 그 명백하게 그것을 진상을 규명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오히려 그것을 인신공격하고 그 사람을 코너에 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의협심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보호를 우리가 충분히 같이 이제는 그것이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과거에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줘서 그 내부에 대한 상황들을 폭로한 것 자체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2탄, 3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만 보장된다면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도 출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호를 전제로? 네, 물론이죠. 뭐 직접 노출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개편 뭐 이르면 내일 발표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제 노영민 주중대사 거론되고 있고요. 또 정무수석의 강기정 전 의원. 근데 바른미래당에서는 민정수석 안 바꾼다고 논평이 나왔더군요. 아까 조국 수석 뭐 SNS에 글 올렸다고 이제 검찰 개혁 그것도 사실 이미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거든요. 충분히 할 역할들을 다 했다고 보고요. 지금 시점에서 검찰 개혁 얘기하는 것은 저는 지금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시다시피 그 경호실에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의전비서관의 음주, 네. 뭐 김태우 특감반원 이런 문제들이 다 민정수석실하고 엮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네. 오히려 이것이 조국 수석을 경질하면은 검찰 개혁이 안 되느냐 이거랑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년 총선과 또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조국 수석에 대한 변화, 경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응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김태우 전 특감반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뭐 운영위 때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원칙적으로 오히려 청와대는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유로 뭔가 경질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이런 건 내용적으로든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조국 수석이 같이 장관들과 같이 내용을 준비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뭐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니까 이거 완수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셨는데요. 오늘 이 정도로 토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내는 연합장에서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민주적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국 오케스트라의 콘덕터 같은 리더십으로 모두가 다른 목소리가 내는데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런 화합하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카메라 앞에서 신년 덕담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우선 이해찬 대표님께 먼저 드립니다. 특히 손학규 대표님이 퇴직되시라면서 더 큰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발회식에 갔었는데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소상공인 기본법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모두 다 찬성하시는 걸 알고 일단 가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3법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치원 3법도 금년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만장일치를 통과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이 이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원래 선거가 없으니까 좀 더 말하자면 이 정당이나 의회 에너지를 어떤 제도 개혁이나 기본적인 우리 사회가 정말 바꿔야 할 것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 이견이 있고 또 뭐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토론하고 많은 것이 이 국회 내에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안정장으로 과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제대로 살 수 있을지 저는 다양한 의문입니다. 이정미 대표하고 저하고 지난 연말에 윤석열 비례대표 정치를 위해서 단식을 결정했는데 그러나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의석수가 몇 개 늘어나느냐 마느냐 이런 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큰 결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뉴스브리핑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이 출석해 전 씨가 독감과 고열 등으로 외출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1일 전 씨를 강제로 데려와서 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신경쇠약을 이유로 3번째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때 계엄군이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을 쏘았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의 연봉 인상을 중단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뜻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1월에 비슷한 청원에 이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청원인이 국회의원 연봉 인상액을 2천만 원이라고 적은 데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인상액이 연간 182만 원으로 총 수령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1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과 사업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오는 4월부터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올해 말부터 마블링, 근내 지방이 적은 소고기도 최상 등급인 1-2+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된 소고기 등급 판정 보완 기준이 담긴 축산법 시행 규칙과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완 방안은 1-2+, 1-1+ 등 고급 소고기의 마블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는 지방 함량 17% 이상이어야 1-2+ 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6%만 넘어도 1-2+ 등급이 가능합니다. 1-1+ 등급 기준도 현재 지방 함량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서울 560개 공립초등학교가 내일 오후 신입생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진행합니다. 올해 서울의 공립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78,118명으로 입학 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예비 소집에 참석해 주민센터에서 배부한 취약 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방과 후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는 입학 등록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입학 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전 연락 없이 예비 소집에 불참할 경우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입학 학교에 연락해 등록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갖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국이 합의를 원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낙관론과 함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관세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미국은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며 합의를 원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he China talks are going very well. I spoke to President Xi recently. I really believe they want to make a deal. The tariffs have absolutely hurt China very badly.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도 중국과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국이 합의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자신과 시진핑 주석이 협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최고의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원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China was stealing about $500 billion a year of our intellectual property, and we've got them to the table now, and we could actually make some serious progress on that. 오늘과 내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차관급 협상은 양국이 90일 무역 휴전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만남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 이어 조만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와 류호 중국 부총리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과속 추돌 사고로 아버지가 숨지고 오빠가 크게 다쳤다면서 엄벌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해당 가해자를 지난달에 구속해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에 나선 민 청장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사 내용을 종합해서 이같이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속 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면서 제한 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 증기 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관 인근에서 작업하던 45살 박모 씨가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주산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측은 천장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같이 솟았다는 직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5일 새벽 1시 50분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4%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울주군 구영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감찰이 끝나면 징계할 방침입니다. 어제 아침 하늘에서는 태양의 일부가 달에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나타났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찾아온 우주쇼를 보기 위해서 과학관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입니다. 오전 8시 36분, 태양의 윗부분이 달에 의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구름 낀 날씨 탓에 흐릿하게 보이다가 차차 맑아지며 이내 달에 가려진 태양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양은 점점 더 많은 부분을 달에 내어주다가 9시 45분 약 4분의 1이 가려졌고 일식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이 다 가려지면 개기일식, 일부만 가려지면 부분일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일식은 전체 태양 면적의 약 24.2% 정도가 가려집니다. 전국 곳곳에선 해가 가려지기 시작한 때부터 달이 태양 앞을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까지 전 과정이 포착됐습니다. 모든 과정을 관측할 수 있었던 건 2016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신기한 광경 앞에 어린이들의 눈은 이내 호기심으로 가득 찹니다. 강렬한 태양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색안경이나 짙은 셀로판지는 필수. 저 멀리 떠오른 낯선 태양의 모습에 아이들의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애벌레가 사과 베어 먹은 듯이 반달 모양. 태양이 빨가니까 눈부셔서 잘 못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기했어요. 지금 몇 년 만에 이식이라서 더 신기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부분일식은 올해 12월 26일 우리나라에서 한 번 더 관측될 예정입니다. 새해 첫 일요일 아침에 나타난 부분일식은 추위를 잊은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삼성전자는 경쟁사 애플과 협력해 삼성 스마트 TV에 애플 아이튠스 무비와 TV쇼, 에어플레이 2를 동시에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삼성 스마트 TV를 통해 별도의 기기 연결 없이 아이튠스와 에어플레이 2 기능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바탕 소재를 인두로 지져서 그림을 그리는 낙화장이 국가 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낙화장을 무형문화재 136호로 지정하고 1972년부터 낙화를 전승하고 있는 장인 김영조 씨를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낙화장은 종이나 나무, 가죽 등을 인두로 지져서 산수화, 화조화 등을 그리는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장인을 뜻합니다. 미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영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웨인 루니가 지난 연말에 공항에서 만취 소동을 일으켜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루니는 지난해 12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만취 상태로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워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가 벌금 25달러를 내고 풀려났고 추가로 벌금 91달러를 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루니 측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행사를 마치고 귀국하던 중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알코올과 섞이면서 창난 증상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곳이 공립고등학교의 입학 원서에 있는 성별란을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전국 광역지자체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조사 결과 오사카와 후쿠오카현은 올해 봄 공립고교 입시부터 입학 원서의 성별란을 폐지하기로 했고 구마모토와 가나가와현 등 11개 지자체는 성별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더 뉴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